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 즉 씨앗이 필요합니다. 종자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필요하죠. 가을에 거둔 곡식을 모두 다 팔거나 먹어버린다면 이듬해 농사는 시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투자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되는 돈이 필요하죠. 투자와 사업에서도 그 다음번을 위해 또 다른 종잣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올인하거나 벌어도 쌓아두는 돈이 없다면 투자와 사업도 이듬해 농사를 시작하기 힘들 겁니다. 성공을 좌우하는 건 어느 한 해의 풍작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작이어도 아무리 흉작이어도 이듬해 농사를 위해 씨앗을 남기는 것. 시작할 때만큼이나 그 다음번까지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종잣돈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것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죠. 소득, 지역 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1차 신청만 놓고 보면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이 되죠. 2차 추가 지급까지 합하면 최대 5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가게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죠. 다만 키오스크,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계산대를 통한 결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객관식인데요. 객관식 1번 백화점, 2번 대형마트, 3번 전통시장. 셋 중에서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1번 백화점, 2번 대형마트, 3번 전통시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고로 대형마트 중에서도 입점한 소상공인이 있는 그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그것도 알려드리고요. 큰 틀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강영현 기자요. 네, 오늘 방금 내주신 오늘 퀴즈에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부터 사용 방법까지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또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제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집중 호우가 남기고 간 피해 상황과요, 정부의 대책까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파혼이나 이혼 등을 이유로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이는 중고 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첫 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드디어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보미 님이 소비 쿠폰 신청하러 은행에 왔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지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그리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 감속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최대로 1차 지급이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신청은 오늘부터 해서 다다음 달이네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고요.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또 주민센터 같이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시스템 과부하 그리고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일제가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만 가능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2,7이 가능하고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71년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87년생은 내일 하시면 되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93년생은 수요일, 그리고 2009년생은 목요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아니네, 내 날짜가 아니네 하시면 뭐 그만이긴 한데 오프라인 은행까지 찾아갔는데 오늘 신청일 생년 연도 끝자리가 오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헛걸음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생년 맨 뒷자리가 1, 6인 해에 태어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는 것도 알려줘요. 받는 방식도. 네, 받는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을 받길 원하시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은 뭐 카드사 외에도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면은 이제 충전된 금액이 먼저 소진되는 구조인데요. 쓸 때마다 뭐 잔액도 문자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종이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수령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은 신청과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개인별 신청이 원칙인데요. 이제 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함께 신청을 하고 수령하는 방식이고요. 부모가 신청을 하면서 그 화면에 자녀 포함 여부를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좀비속에 한해서 가족 간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해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부가 정한 지급일 기준인 6월 18일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출입국 기록상으로 이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면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을 해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자동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점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은 가족 등이 이제 대리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도 이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출산 예정인 신생아라면은 6월 18일 이후에 출생을 했으면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대신에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고 해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 임정자 가운데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출생 예정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1차 신청 기한이 9월 12일 금요일까지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알려주셔야죠. 네, 일단 소비 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이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았다면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보면은 일단 퀴즈 정답인 이곳, 그리고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불가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입점한 뭐 미용실, 약국, 꽃집 이렇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케아 같이 대형 외국계 매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 메가커피는 되고 스타벅스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직영인지 가맹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안내판들을 대부분 매장에 붙여놓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쓸 수 없고요. 택시는 가능한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면허 등록증 상차고지가 법인 택시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법인 소재지가 그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못 쓴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왜 식료품 같은 거 사고 나와서 한꺼번에 결제하는 그 창을 거치면 그건 대형마트의 포스 단말기로 찍히니까 아마 안 될 거고 대형마트 건물의 뭐 1층이나 지하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뭐 화장품 가게나 그 뭐 이런 카드 결제기를 데들. 따로 쓰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업계가 이거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마케팅 지금 엄청 펼치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 사용처에서 빠진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조금 급한데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니까 쿠폰 지급 전에 먼저 고객을 잡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할인 전략을 택해서 주말에 많은 할인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한우부터 장어까지 들어놓으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한우나 장어같이 고가품도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도 식당 단말기로 대면 결제를 진행하면은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면서 고객 잡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굉장히 불황이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님이 1차는 국민 누구나 15만 원만 지급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상위 10%또 일반 국민은 1차에선 15만 원.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여기에다가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5만 원 추가가 되는 거고요. 2차 지급 때 여기에서 일반 국민과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상위 15%를 제외하고는 10만 원씩이 더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받아왔던 지원금이기는 한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또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집중호우 피해가 너무 컸죠. 예,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사망을 하고요. 9명이 실종됐습니다. 예,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 집중호우 피해로 나온 이재민은 15개 시도에서 약 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약 2,600여 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의 침수가 축구장 약 3만 4천 개에 해당하는 2만 4,2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가장 침수 피해가 컸던 작물은 벼였고요. 이 밖에도 콩과 멜론, 수박, 고추, 쪽파 등도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또 닭이나 오리, 소, 돼지 할 것 없이 가축 피해도 컸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지역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크고 넓었습니다. 이어서 전남,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농림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피해 조사 인력을 그 지자체에 파견을 했고요. 또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번 폭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또 많이 오른다 이런 소식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로 복구하는 게 그래도 우선일 테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준비하고 있죠, 정부가. 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요. 또 공공요금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올해 3월에
울산, 경북, 경남 산불 사태 때 이들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이 됐었고요. 네.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 7월에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전, 충남 등 전국 10개 지자체 등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서 폭우를 뚫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K 직장인들 관련된 설문조사가 하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어디냐면 노동인권자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이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일수록 이 직원 스스로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반면에 상위 관리자급은 직원 스스로의 작업 거부권에 대해서 평균보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는 일부 직장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기상 악화 등으로 휴가자가 늘어나면 회사 차원에서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 기상 악화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직장인한테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법에 명시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고요. 또 회사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관련 법이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면 되겠지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고 또 사용자 측도 이해가 가고 근로자도 어떤 입장인지 또 이해가 가고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가 경총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정부에 어떤 제안서를 냈다고요? 네, 기업 투자 촉진 그리고 산업 체질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이제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당해에 이제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해 영업 적자가 나서 납부할 세액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이 선진국에서는 납부 세액을 초과한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장려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총에서는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기업의 최저한 세율, 그러니까 최저한으로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죠. 이 상한을 17%인데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상속세제에서 상속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나아가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또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이 이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또 국회에서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또 한마디를 했네요. 네, 최태원 회장이 이제 대항상의 하계 포럼에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게 되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자사주 매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도 도입에 우려를 보인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는 이제 자사주 취득 후에 의무 소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주주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들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그리고 유동성 관리, 시장 신호 등 다양한 전략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상장사들이 이달 들어서 자사주를 처분해서 임직원에게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총 16곳의 상장사가 상여, 격려급 그리고 성과급 지급을 이유로 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이제 직원들에게 주는 거는 또 사기 진작, 책임 경영을 도모하는 보상 체계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또 동시에 이제 유사시에는 이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다만 이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을 추진 중인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중고거래 사기 정말 많잖아요.
기상천외한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네요. 뭐 이혼을 빙자한 사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중고거래 대표 장터인 당근마켓에서요. 이혼 혹은 파혼을 이유로 고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뒤에 야. 입금을 받고 나서 이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한 판매자가 이혼을 하면서 1년도 안 쓴 혼수 가전을 대거 급처분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이 이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TV 등 6종류의 전자제품을 약 500여만 원에 구매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판매자는 이혼으로 급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먼저 보내면 그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관련 가구들이 임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설치 기사가 설치를 해준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또 실제로 제품 사진과 이 제품을 트럭에 싣는 사진, 게다가 또 LG전자 설치 기사가 문자 메시지도 보낸 등 주도 면밀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구매자가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해당 설치 기사 실제로 있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네. LG전자 측은 해당 설치 기사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기라고 판단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판매자는 되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에 잠적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진과 집 주소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유행하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그 온라인 마켓에 그 개인 판매자가 실제 가격보다 한 3-4배 비싸게 가격을 등록하는 겁니다. 뭐 팔 생각 없이요. 그리고 나서 해당 화면을 캡처한 뒤에 실제 판매가보다 높게 중고거래장터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게 원래 허위 가격보다 싸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식도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일부러 하나의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보이려고. 또 요즘에는 그 에어컨 훨씬 더 할인 판매한다라고 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뿌리 뽑지 못하는 걸까요? 특히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 특히 더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기본법은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호하는 건데요. 네. 근데 해당 법에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이 플랫폼에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라라고 이렇게 맡겨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이 사기 사건도 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고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인 법원 등에 의무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도 자주 사용되는 번호 등록하는 것처럼 중고 사기 치는 사람들 이렇게 정보 공개하라라는 건데요. 또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소비자라서 이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데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라도 이 관련 플랫폼들에서 이런 사기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또 씁쓸하기도 하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빅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되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백화점, 2번 대형마트, 3번 전통시장. 셋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그리고 2차 신청이 되면은 최대 5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건 이제 기초수급자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사용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고 맙니다. 5710님이 부지런한 남편은 벌써 신청했습니다. 라고. 오늘 아침에
9시 시작되자마자 신청하셨나 보네요. 9030님은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데요. 소비 쿠폰으로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9789님은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당한 곳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피해가 복구됐으면 좋겠네요. 민생지원 쿠폰으로 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힌트를 몇 글자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구나. 객관식이니까. 1번 백화점, 2번 대형마트, 3번 전통시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매매보다 증여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증여에 관해서 한번 같이 세법도 살펴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 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파는 것보다 차라리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네. 이제 먼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정부가 집을 사고 파는 걸 이걸 이제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집을 계속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은 나중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때문에 미리 증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집값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뭐 집값을 낮은 가격으로 증여했다라고 신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증여는 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세금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매길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죠? 부동산 가격도 뭐에 공시지가 있고 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은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가라는 거는 이제 그 집이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릴 수 있는 진짜 가격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시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신고된 가격이 실제로 시장 가격보다도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감정평가사 같은 이런 전문가가 나서서 그 집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말을 합니다.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더 꼼꼼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편법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가라는 게 잘 거래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네. 감정평가까지 받게 된다. 네. 그러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떼게 됩니까? 네,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은 증여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이 증여세는 이제 집을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게 됩니다. 받는 사람. 네, 집을 주는 사람을 이제 증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내는 게 아닌데요. 이제 세금은 이제 받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제 구조이고요. 네. 가장 적게는 10%서부터 많게는 5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금은 집을 받은 금액이라든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게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때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공제되는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게 되고요. 자녀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30살 아들에게 9천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제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돼서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신고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예, 추후에 자녀의 자금 소명을 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놔야 네. 안전하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인데 50대 50 두 명에게 지분으로 나누어서 증여한다. 네. 이럴 땐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네, 이제 50대 50으로 반씩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5억짜리 집은 각각 2억 5천씩 지분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 한 명당 조금 전 말씀드렸던 5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약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다만 이제 이후에 집을 판다거나 이걸 전세로 놓거나 이렇게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에서 서로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또 형제가 지분을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아버지가 5억 아파트를 자녀 둘에게 주는 반반 공동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자녀 한 명과 그 배우자, 예를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씩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들이 받을 때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2억 5천에서 5천만 원 뺀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조금 전처럼 3천만 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는데, 이제 며느리, 사위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을 계산하면 뭐 며느리나 사위가 받을 때는 3,8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자녀 둘에게 주는 것보다 약 800만 원의 증여세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뭐 아버지 어머니를 건너뛰고 네. 손자 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요,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바로 다음 세대에게 줬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녀에게 손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증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조부모에서 바로 손주에게 넘어가는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를 2번을 낼 거를 한 번만 내게 되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증여세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는요,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한다고 해서 할증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0% 할증과세가 발생을 하고요. 뭐 2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40%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손자녀가 이제 이런 재산을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뭐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학생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대신해서 증여세까지도 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신 내준 증여세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세금 대신 내준 거에도 증여세가 물린다. 예, 맞습니다. 부부끼리도 증여가 되죠. 근데 이것도 그 한도가 좀 달라요. 네, 부부끼리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단 이제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10년에 6억.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네. 6억까지 한도 아니니까는 증여세가 없는데, 이제 하지만 10억을 줬다고 하면 6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가 줄 때 각각 계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줄 때 6억,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때 다시 6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주 님이 질문 주셨는데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왜 10년당 2천만 원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성인한테는 네, 5천만 원. 맞습니다. 만 18세에 증여를 2천만 원 하고 네. 바로 네. 만 20세가 됐을 때 네.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제 추가로 증여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성인. 예, 성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2천만 원을 주고요. 뭐 이 자녀가 이제 만 20세가 돼서 성인이 성인이 됐을 된 때. 다음에 이제 추가로 3천만 원을 줘서 5천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 5천은 합쳐서 맞습니다. 합산이에요. 네. 또 증여받은 집이 있는데 이걸 너무 빨리 팔아도 문제가 된다고요? 맞아요. 증여받은 집을 너무 빨리 팔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 가세라는 특별한 세금 규칙 때문인 건데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집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도세라는 거는 이 세금은요. 원래는 내가 집을 받은 금액 또는 취득한 가격 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2월 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증여해준 부모님이 그 집을 처음 샀던 아주 옛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1억 원에 산 집이 9억 원이 되었을 때 이걸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 9억 원에 받은 거를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네. 2월 가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는 9억 원에 받아서 10억 원에 팔았으니 1억을 번 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한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증여를 받고 10년 내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았기 때문에 2월 가세가 적용이 된다면 아버지가 샀었던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팔았다면 맞아요. 그래서 자녀는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요?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요. 네. 이 규칙은 이제 가족 간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집 명의를 이제 편법으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덜 내려고 맞아요. 편법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집은 되도록 10년이 지나서 파는 걸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도 차액이 얼마였는지까지 신경을 그렇죠. 써서 그게 커 보인다면 증여받고 10년 지나서 파는 게 안전하다. 맞습니다. 또 하나 전세가 있거나 아니면 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때는 좀 증여세가 달라집니까? 네, 이제 이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요. 조건이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재산을 줄 때 이걸 갚아야 할 빚까지도 함께 넘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해주는데 이 건물에는 뭐 근저당이 은행 대출 3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이 10억짜리 건물 너한테 줄 테니 이 건물에 있는 빚 3억 원 너가 갚아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증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억짜리 건물을 주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안 하게 된다면 네. 10억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 3억을 이제 빚을 갚는 걸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법에서는요. 이 10억 중에서 3억만큼은 아들에게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이제 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증여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요. 점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전세나 대출이 얼마 끼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네. 아예 증여세 신고할 때 네. 부담부 증여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고를. 예. 일부는 증여세로 신고를 하고요. 네. 일부는 이제 양도세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가끔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찍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거 부모가 자녀한테 사실상 싸게 매각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거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겠죠? 맞아요. 네. 너무 싸게 사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증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원래 집값이 5억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팔 때 1억 원에 판다? 세무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4억 원만큼 이건 증여를 한 거 아니야? 실제로 1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제로 판 게 1억 원에 판 게 아니라 5억 중에 나머지 4억은 증여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본다. 라고 해서 그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낮을 경우에는 별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네. 뭐한 10억 이상 되는 집에서 예. 갑자기 2억이 낮은 매물이 거래가 됐다. 이거 뭐죠? 그럼 그거 직거래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상의 증여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게 금액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시가의 30%를 더 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싸게 팔면은 증여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 집을 네, 7억 이하로 팔게 되면 증여로 본다. 문제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집 시세가 5억이라고 보면은 네. 이제 자식에게 3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2억 원이죠. 40%입니다. 40% 싸게 팔았어? 30% 넘었네. 이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에게 4억 원에 판다. 그럼 차익은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요건 20%만 싸게 판 거거든요. 그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팔면은
문제가 없이 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또 나오는 게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팔았으니까 네. 양도세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자녀는 집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취득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증여세처럼 30%까지 봐주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엄격하게 5%까지만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집의 시가가 5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 원에서 5%를 뺀 4억 7,500만 원보다 싸게 팔면은요. 양도세랑 취득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같은 이런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요. 시가로 사고 팔아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복잡하죠? 이게 증여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매매로 하더라도 네. 30% 이상 쌀 경우에는 이게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양도세 취득세도 감안을 해야 하고 네, 양도세 취득세는 5%까지만 봐주고요. 어허, 많이 배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거취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용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ELS라고 하는 금융상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좀 나오죠.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구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굵직한 금융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홍콩 H지수,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엄청난 또 손실이 터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다시 ELS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들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게 ELS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인지 좀 구조를 알려주세요. 네,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주가에 따라서 수익이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홍콩 H지수랑 미국 S&P 500 지수가 30% 이상 안 떨어지면 연 6% 이자를 줄게요.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30% 넘게 안 빠지겠지 하고 그 조건에 동의를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만기는 한 3년 정도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크게 오르는 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크게 안 떨어지는 위험이 적다. 이렇게 구입하는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가 뭐 30%면 30%, 50%, 50%. 그 처음에 약속한 대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는 위험성이 참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면 주로 이제 지수를 ELS 지수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주가 지수가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뭐 30%안 떨어지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에만 보면 주로 유로스톡스 50, S&P 500, 코스피 200 이렇게 기초 지수를 가지고 ELS 상품을 많이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마 이게 반토막 나겠어요? 라고 했는데 반토막 나는 경우가 생기죠. 예전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네. 또 지난해에는 홍콩 H지수 급락하면서 엄청난 손실 또 큰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ELS 사태로 굉장히 큰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ELS 손실 사태를 보면 총 4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5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 배상액을 보면 1조 2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율 배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때 이제 투자자들이 돌려받은 비율이 약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돌려를 받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사람마다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요. 뭐 설명을 거의 못 들었거나 고령층이었다라고 하면 거의 최대 100%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도 투자했다라고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구조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손실 보상 과정도 꽤 복잡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10조 4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4조 6천억 원의 손실금이 있었고 네. 은행이 배상해 준 게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네. 따지면 30%인데 그중에서 배상을 거의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게 또 ELS라는 거 은행에서 막 설명해서 그냥 처음 듣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한 6개월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조기 만기가 도래했을 때 또 계속해서 갈아타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배상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서 얼마나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판매를 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그 기준도 좀 손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ELS 사태에서 정말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겁니다.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품 구조를 창구에서는 그냥 주가만 안 떨어지면 수익이 나요.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만 하고 어디서 손실이 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제는 맨 설명서 맨 앞에 실제 손실 사례를 꼭 적도록 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몇 천만 원 손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무조건 그냥 사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거를 보게 돼 있는 건요. 투자자의 6가지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 목적이 뭔지, 재산이 얼마인지, 투자 상품을 이해를 했는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거 6가지를 꼭 보고 너무 위험한 상품이면 아예 상품을 못 팔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ELS라는 상품을 팔아도 되는 사람인지부터 체크하라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설명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죠. 예전에 그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때 어떤 은행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망하진 않았지만 그 네.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한번 가면서 대규모 네. 또 손실이 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게 금융상품이니까 설명도 정확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 경험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굵직한 사고가 나는 ELS인데 올해 네. 또 다시 ELS 발행액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사태가 있었으면 네. 다시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ELS 시장을 보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숫자부터 보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새로 발행된 ELS 규모가 약 8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5천억 원에 비해서는 약 1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증가율로 보면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왜 이렇게 ELS 발행이 늘어났을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예적금 이자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적금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없을까? 이런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ELS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와는 이 상품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홍콩 H 지수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콩 H 지수가 거의 기초 자산으로 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지수가 좋은 미국 S&P 500 지수나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3,000을 넘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수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안정적인 지수 위주로 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예전보다 위험이 덜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올해부터 ELS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ELS 투자를 좀 권유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염두에 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꼭 염두에 주셔야 될 게 전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보면 연 6% 보장 같은 말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기초 자산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셔야겠죠. 지금 H지수는 거의 많이 빠지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인지 아니면 개별 종목이 들어간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래서 기초 자산이 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낙인 구조라는 건데요. 이 낙인이 이 지수가 몇 %까지 빠지지 않으면 손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몇 %까지 빠지면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몇 % 이상 떨어지면 빠지는 건지 낙인 구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조기 상환이라는 조건을 다는데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있지만 만약에 6개월 뒤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기와 조기 상환이 언제인지 요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조기 상환, 6개월 만에 내가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네만 보시는데 하방을 보셔야죠. 근데 특히 ELS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고 위로 상방은 좀 닫혀 있는 구조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14포인트 0.4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2부에서 개미 수꿀 시간에 또 이번 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김학균 센터장과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